깊은 밤, 왕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젊은 암행어사, 박시호는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앳됐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미 수많은 인간 군상의 추악함을 꿰뚫어 본 자의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왕의 나직하지만 근심 어린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어사 박시호는 듣거라. 예, 전하. 강원도 영월 땅에서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역은 끝이 없고 백성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 하더구나. 왕의 손에 들린 상소문이 촛불 아래에서 희미하게 떨렸다. 그곳으로 가서 소문이 진상을 파악하고 만일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거라. 영월. 그 지명을 듣는 순간 늘 얼음장 같던 시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 글과 세상을 가르쳐 주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하고 인자했던 스승의 얼굴. 지금은 영월 땅을 다스리는 최규환 대감. 하지만 그 흔들림은 아주 잠시였다. 시우는 다시 감정 없는 얼굴로 깊게 머리를 조아렸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왕은 말없이 용이 새겨진 마패를 그에게 건넸다. 차가운 노쇠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그것은 왕의 신임이자 그의 칼날이 될 무거운 사명의 무게였다. 며칠 뒤 박시호는 허름한 유생 차림으로 영월 땅을 밟았다. 그는 곧장 관아로 향했다. 스승인 최규환 대감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관아의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기억 속에 따뜻했던 스승이 과연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가 정말 맞을까? 그가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결같이 인자한 미소와 함께 최규환 대감이 그를 맞아주었다. 시우야, 이게 얼마만이냐? 어찌 이리 초라한 행색인게냐? 최규환 대감은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따뜻한 눈빛, 학식, 높은 선비의 풍모. 그는 시우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며 그간의 안부를 걱정스레 물었다. 마치 아비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을 대하듯 다정하고 살뜰했다. 그날 저녁, 시우는 스승이 차려준 성대한 저녁상을 받았다. 최규환 대감은 영월의 풍요로움과 백성들의 평안함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시우가 밖에서 본 마을의 모습도 그러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고 거리는 활기가 넘쳤다. 시우의 마음 속에서 의심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어쩌면 임금님의 기우였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존경했던 스승은 결코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시우는 마을을 둘러본다는 핑계로 관아를 나섰다. 마을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는 무언가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평화로웠다. 그는 시장의 가장 후미진 약재상에 들렀다.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돌보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을 만났다. 소희였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을의 평판에 대해 물었다. 이곳 백성들은 모두 최규환 대감님을 존경하는 듯하오. 그 말에 소희는 약초를 빠턴 손을 잠시 멈췄다. 그녀는 시우를 잠시 빤히 쳐다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선비님, 잘 익은 과일의 겉모습만 보고 그 속이 썩었는지 아닌지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시우는 이 평화로운 마을 아래 감춰진 깊고 어두운 무언가를 보았다. 그날 밤
시우는 숙소에서 낮에 만났던 소희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그때 창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밖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소희가 서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은 비가 너무 많습니다. 시우는 말없이 그녀를 따라 마을 외곽의 인적 없는 강가로 향했다. 달빛만이 차갑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소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비님께서 보신 마을의 평화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침묵 위에 세워진 허상일 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끔찍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해 전 최규환 대감은 홍수를 막기 위한 제방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나라에서 내려온 막대한 공금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그 돈의 대부분을 빼돌려 부실한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가 빼돌린 돈은 조정의 누군가에게 상납금으로 보내졌을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 시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희 아버님은 그 모든 비리가 적힌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다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두가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아버님은 살해당하신 겁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다. 시우의 마음속에서 스승을 향한 마지막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며 부서져 내렸다. 그날 밤 시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소희가 했던 말들이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 스승님은 자신을 거두어주고 가르쳐주신 아비와 같은 분이시다. 그 따뜻했던 눈빛, 그 인자했던 미소가 모두 거짓일 리가 없다. 시우는 필사적으로 그 기억들에 매달렸다. 다음 날부터 그는 남몰래 조사를 시작했다. 밤이 되면 몰래 문제의 제방을 찾아갔다. 제방은 한눈에 보기에도 부실했다. 값싼 자재, 엉성한 마무리. 홍수가 나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 뻔했다. 그는 병든 자들이 모여 사는 강 하류의 마을도 찾아갔다.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며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서린 깊은 공포와 체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소희의 아버지가 남긴 작은 서찰에서 발견되었다. 소희는 아버지가 숨겨둔 서찰을 시우에게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부실 공사에 사용된 자재의 양과 사라진 공금의 액수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시우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서찰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10년간 쌓아 올렸던 존경과 믿음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소년이 유일하게 믿었던 아버지를 두 번째로 잃는 그런 아픔이었다. 시우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최규환 대감의 귀에도 무언가 흘러 들어갔다. 그는 늙은 여우였다. 자신의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는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시우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에는 따뜻한 차향이 가득했다. 최규환 대감은 예전처럼 인자한 미소로 시우를 맞았다. 시우야, 내가 처음 내게 왔을 때가 엊그제 같구나. 이제는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서 내 마음이 참으로 든든하다. 그는 시우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며 옛 이야기를 시작했다. 스승과 제자로서 함께했던 따뜻하고 행복했던 추억들이었다. 시우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차는 따뜻했지만 그의 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한참 동안 추억을 이야기하던 최규환 대감이 문득 나직이 말했다. 시우야. 세상은 내가 책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단다. 그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때로는 너무 올곧은 칼날은 휘어지기보다 부러지기 쉽지. 정고 총명한 인재가 스스로 제 미래를 망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지 않구나. 그것은 조언의 형식을 한 명백한 경고였다. 시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스승님의 깊은 뜻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미소를 띤 스승과 예를 갖추는 제자.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날카롭게 맞부딪히고 있었다. 최규환 대감의 경고 이후 시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암행어사의 권한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제방 공사를 책임졌던 아전들을 소집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두 한 배를 탄 상태였다. 그들은 시우의 모든 질문에 약속이나 한 듯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사 관련 장부는 얼마 전 있었던 작은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다. 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들의 서슬 퍼런 감시 아래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조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시우를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사방에서 그를 옥죄어왔다. 밤이 되면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그의 숙소 주변을 맴돌았다. 낮에는 중앙에서 온 젊은 관리가 뇌물을 요구한다더라 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와도 같았다. 스승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부패의 성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거대했다. 깊은 밤 홀로 남은 시우의 눈빛에 처음으로 지친 기색이 어렸다. 조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시우가 지쳐갈 무렵이었다. 최규환 대감이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는 시우를 다시 자신의 서재로 불러 안타깝다는 얼굴로 말했다. 시우야, 그만하거라. 이 모든 것이 내 불찰이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모든 것을 고백하는 듯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소희 아버지의 죽음은 사실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닐세. 그는 공금을 횡령한 죄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세. 그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소희 아버지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담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그가 밤새도록 조작해낸 완벽한 거짓이었다. 나는 죽은 벗의 마지막 명예라도 지켜주고 싶어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네가 이리도 진실을 원하니 어쩔 수 없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연민이 가득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이제 선택은 자네의 몫이다. 시우야. 이 진실을 덮고 소희에게 아버지가 명예롭게 죽었다고 말해주게.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아주 교묘하고도 잔인한 덫이었다. 시우의 정의감을 이용하여 스스로 진실을 덮게 만들려는 함정. 만약 그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진실을 외면한 공범이 되고 암행어사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는 셈이었다. 최규환 대감의 서재에서 나온 시우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으로 가득했다. 스승이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잠시나마 그의 믿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소희의 눈빛,
진실을 갈망하던 그 절박하고도 맑은 눈빛이 거짓일 리는 없었다. 그는 밤늦게 다시 소희를 찾아갔다. 그리고 스승이 했던 모든 이야기와 그가 내밀었던 증거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청렴하게 사신 분입니다. 돈보다 붓과 먹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어사님을 시험하고 진실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함정일 뿐입니다. 소희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시우의 혼란을 잠재웠다. 그렇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진실의 편에 서 있었다. 시우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아가씨의 말이 맞소. 이제 유일한 길은 최규환 대감이 조작해낸 거짓 증거가 아닌 아가씨의 아버님이 숨겨두신 진짜 장부를 찾는 것이오. 소희는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게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 한 장을 남기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유일한 동지가 되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고독하지만 절박한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소희가 가져온 것은 난초 한 폭이 그려진 평범한 그림이었다. 시우는 그림을 이리저리 살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아버님께서는 제게 이 그림을 주시며 가장 귀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낮은 곳. 시우는 소희의 말을 되뇌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의 시선이 그림 한쪽 구석에 찍힌 작은 인장에 닿았다. 인장은 소희 아버지의 아호가 새겨진 평범한 도장이었다. 가장 낮은 곳. 순간 시우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그는 소희에게 도장을 빌려달라 청했다. 그리고는 도장의 가장 아랫부분, 즉 바닥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도장의 바닥에는 아주 작게 긁어낸 듯한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채, 용마루, 세 번째 기와. 그날 밤 두 사람은 캄캄한 어둠을 틈타 최규환 대감의 사택지붕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용마루의 세 번째 기와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아래에는 기름종이에 쌓여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쓴 낡은 장부 한 권이 숨겨져 있었다. 소희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진실의 기록이었다. 시우는 그 장부를 들고 스승을 홀로 찾아갔다. 최규환 대감은 서재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시우를 보고 여전히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어서 오너라. 마침 좋은 차가 있어 너를 부르려던 참이었다. 시우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찻잔을 받지 않았다. 대신 품속의 낡은 장부를 꺼내 차가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장부를 본 순간 최규환 대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닌 찢어질 듯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찌 그리하셨습니까, 스승님? 그것은 어사의 물음이 아니었다.
아비처럼 믿고 따랐던 스승에게 모든 것을 배신당한 한 제자의 절규였다. 최규환 대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인자한 스승을 연기하지 않았다. 정에 그가 조용히 읊조렸다. 시우야. 정의란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우에게 다가왔다. 나는 이 썩어 빠진 세상을 그저 썩은 방식 그대로 다스렸을 뿐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은 것,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이치지. 나는 그저 내 백성들을 다른 이리가 아닌 내 손으로 직접 다스리고 싶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대신 뒤틀린 신념만이 가득했다. 그는 서재 한쪽에 놓인 화로를 가리켰다. 그 장부를 저 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나의 뒤를 이어 이 영월의 새로운 주인이 되거라.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난 자이니 나보다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와 내가 함께 살 길이다. 그는 시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예전처럼 따뜻한 스승의 손길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거부한다면 어찌 되는지 너도 잘 알겠지? 너와 나, 그리고 이 마을의 수많은 목숨들이 모두 함께 죽는 것이다. 최규환 대감의 생신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관아 마당에는 모든 아전들과 백성들이 모여 그의 송덕을 기리고 있었다. 최규환 대감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잔을 높이 들었다. 그가 시우에게 눈짓을 보냈다. 장부를 태우고 자신의 편에 서라는 마지막 신호였다. 바로 그 순간 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가 아닌 용이 새겨진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흥겨웠던 연회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허름한 유생복장의 시우에게 쏠렸다. 최규환 대감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시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최규환 대감의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만천하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부실한 제방 공사, 사라진 공금, 억울하게 죽어간 소희 아버지의 사연까지. 그의 목소리는 억눌려왔던 백성들의 울분을 대신하는 서리빨 같은 외침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숨겨왔던 비밀 장부를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붉은 잉크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시우가 든 장부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칼날이었다. 최규환 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활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시우의 신호에 맞춰 연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금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규환 대감과 그의 옆에서 사색이 된 아전들을 모두 밧줄로 묶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패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시우는 백성들을 향해 소희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었다. 군중 속에서 소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한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시우는 모두에게 선포했다. 최규환 대감이 부정하게 축제한 모든 재산은 백성을 위해 쓰일 것이다. 저 부실한 제방을 허물고 100년 홍수에도 끄떡없는 새로운 제방을 쌓을 것이다. 그 말에 침묵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마침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몇 달 뒤
영월에는 튼튼한 새 제방이 들어섰다. 오염되었던 강물은 다시 예전처럼 맑은 빛을 되찾았다. 아이들은 멱을 감고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며 마을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시온은 새로 지어진 제방 위에 서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소희가 약초를 달인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군요. 소희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시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 대신 복잡하고도 씁쓸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는 부패한 스승을 배웠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는 소희를 보며 나직이 말했다. 나는 이제 떠나야 하오. 아직도 어딘가에는 그늘 속에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있을 테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았다. 시온은 마지막으로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다. 정의를 지키는 길은 늘 고독한 법이었다. 소희는 그의 뒷모습을 그가 언덕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지켜보고 서 있었다.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마을 위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